안녕하세요. 미시킨의 화폐금융론을 세상에서 제일 명쾌하게 파헤쳐드리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금융시장이란 거대한 무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. 오늘은 드디어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, 바로 금융기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이 친구들이 없다면 경제는 사실상 돌아가질 않죠. 과연 어떤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?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좀 강력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은행이 싹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? 딱 1분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?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쳐봐요. 당장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뿔싸, 은행이 없네요. 그럼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? 네, 맞아요. 돈 있는 사람을 직접 한 명, 한 명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수백 명, 어쩌면 수천 명한테 똑같은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.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, 사실. 자, 그럼 반대로 여러분한테 여윳돈이 좀 있다고 해봅시다. 이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고 싶은데 은행이 없으니까 에이 그래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옆집 철수한테 내 전 재산을 빌려줬어요. 그런데 만약에 철수 사업이 홀라당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산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이죠. 그러니까 결국 금융기관이 없는 세상에서는요, 돈이 흐르는 모든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. 시간, 노력,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요. 경제의 혈액순환이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모든 혼란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짠 하고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금융중개기관. 이들은 단순히 돈을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.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. 이 영웅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, 그게 바로 금융중개입니다.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, 즉 저축자와 돈이 꼭 필요한 사람, 즉 차입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.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미시킨의 화폐금융론에서도 바로 이 역할을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,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 시장의 영웅은 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까요? 저는 이걸 금융기관의 세 가지 초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. 자, 지금부터 그 놀라운 능력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초능력은 바로 거래 비용 절감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직접 투자자 찾고 막 변호사 써서 계약서 만들고 시간, 돈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. 그런데 은행은요, 이미 대출 심사 전문가들이 딱 있고 표준화된 계약서가 쫙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압도적으로 싸고 빠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가진 힘입니다. 두 번째 초능력은 위험 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. 다 들어보셨죠? 은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수백, 수천 곳에 나눠서 빌려줍니다. 이게 바로 위험 공유예요. 그런데 진짜 마법 같은 일은 지금부터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은행은 본질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자산을 우리 같은 저축자들한테는 100% 안전한 예금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. 이걸 어려운 말로 자산 변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위험은 은행이 다 짊어지고 우리한테는 안전함만 딱 주는 거죠.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. 그 능력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겁니다. 정보의 비대칭이 뭐냐면요. 말 그대로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양이 다른 거예요.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? 돈 빌리려는 사람이 자기 사업이 잘 될지, 자기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은행보다 훨씬 잘 알겠죠. 바로 이 정보의 차이가 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. 자, 이 두 가지 문제, 거래 전과 후로 딱 나뉘는데요. 거래 전에 생기는 게 역선택, 그리고 거래 후에 생기는 게 도덕적 해이입니다.
역선택은 뭐냐면 한마디로 제일 위험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돈 빌려가서 딴짓할 수 있는 문제. 어때요? 아주 명쾌하게 구분되죠? 그럼 은행은 역선택이라는 이 첫 번째 적을 어떻게 물리칠까요? 네, 바로 전문적인 스크리닝, 우리말로 하면 심사를 통해서죠. 은행은요, 대출 신청자의 소득, 빚, 신용기록, 온갖 정보를 그냥 샅샅이 뒤져서 위험한 사람을 미리 싹 걸러내는 말 그대로 정보 분석의 프로인 셈이에요.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지 않는 것,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어선인 겁니다.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는요? 이건 또 어떻게 막을까요? 이때는 두 가지 무기를 딱 꺼내듭니다. 첫째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감시. 그리고 둘째는 계약서에 아예 못을 박아두는 거죠. 이 사업자금 대출로 절대 코인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제약 조항을 넣는 겁니다. 이러면 딴짓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?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금융기관이 개별 거래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들여다봤어요. 이제 렌즈를 싹 바꿔서 망원경으로 한번 봅시다. 이 금융기관들이 국가 경제 전체라는 이 거대한 숲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이죠. 미슈킨 교수는 금융기관을 경제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해요. 생각해보세요.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경제라는 온몸에 피가 돌지 않아서 그냥 다 마비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그 정책 효과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에 전달되는 혈관 역할, 그것도 바로 은행이 하는 겁니다. 정말 경제의 핵심 중추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금융기관은 그냥 돈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거래 비용, 위험,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시장의 이 3대 난제를 해결해서 경제 전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톱니바퀴라는 사실, 이것만큼은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. 내 집 마련, 창업, 아니면 유학. 이런 꿈들을 이루기 위한 자금, 어디서 나오나요? 만약 이 세상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아예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이런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